작년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피보신 분들 많으시죠? 금리가 5%에 가깝다는 예적금 상품을 보면 내가 왜 저축이나 하지 주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적금이 정말 안전하게 돈을 버는 방법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나 잊고 계셨을 것 같은 예적금의 함정, 그리고 꼭 예적금에 가입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입해야 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이 망할까봐 예적금을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은행이 망한다고 해도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되는 5천만 원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5천만 원을 돌려주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서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실비보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행이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금사, 저축은행 총 6군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역조합농협과 지역조합 수협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농협중앙회 즉 NH농협은 1금융권은행이고 울릉농협같이 단위 지역농협은 2금융권은행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이 망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2022년 하반기에는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에서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긴축 강화,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강원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 PF 위기 등 국내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 금융 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 불안 지수가 금년 10월 위기 단계 임계치인 21을 넘어 23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오른쪽에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 평균 연체율 그래프도 보시면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주체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산 안정성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이자율 상승에는 기준금리 상승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부실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자금을 조달해야만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마진 축소를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이율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지급 준비율이나 대손 충당금 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니 그 얘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적금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예금보호공사는 그렇다 쳐도 자체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이금융권의 안정성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높은 이율 때문에 예적금을 가입하신다면 대부분 이금융권의 상품을 보실 테니까요. 자체 기금을 마련하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은 이 정도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몇 조라고 하니 커 보일 수 있지만 국내 저축은행 수신 금액이 1년간 20조 정도가 늘어서 2022년 10월엔 120조를 넘어섰습니다. 저축은행만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만약 예적금을 드실 거라면 저축은행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예금보험공사와 자체기금에 적립된 금액보다 예금자의 금액이 너무 많아 다 돌려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건을 돌이켜보면 그땐 4천만 원을 다 돌려받았지만 전부 돌려받는 데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장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돈을 맡겼을 때 이렇게 돈이 묶여버리는 위험한 일은 피해야겠죠? 2011년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건 당시 2천만 원은 빠르게 돌려받았다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 당시 돌려받았던 2천만 원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돌려받은 금액이 아니라 가지급 신청 제도를 통해서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맡겨두셨던 분들의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2천만 원까지는 가지급금을 보상받았고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맡기신 경우라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예금하셨을 경우 1억의 40%인 4천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 2억을 예금하셨다면 2억의 40%인 8천만 원을 받으셔야 하나 한도 제한으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꼭 지금 예적금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 조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FOMC는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찾아보면 예적금 상품의 이율이 그리 높지 않고 얼마 전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녹화일 기준으로 검색해보면 1금융권에서는 5%대 금리의 상품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은행 예금 금리가 이처럼 역주행하는 이유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서입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서는 예금 등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금융위원장님 또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은행이 고금리 예금으로 시중 자금을 흡수하면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랑 똑같은 내용이죠. 따라서 꼭 가입하시겠다면 1금융권에서 원금이자 포함 5천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이자 계산기를 검색하면 아래 화면과 같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은행은 다른 지점이라도 합산한다고 하니까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가입하시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을 검색하실 때도 네이버 검색창에 은행 예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적금을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은행이 아니라면 5천만원 한도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천만원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그 돈을 받는데 한참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지급금 제도로 빨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2천만원, 최대 5천만원까지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예적금을 가입하지 말고 더 기다려야 하냐면, 첫 번째, 현재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서 억누르고 있을 뿐이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 중이라서 한국도 이런 흐름을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자, 어떤가요? 왜 지금 예적금에 가입하면 안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예금이 아니라도 다른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명쾌맨이었습니다.